자, 그러면은 진주 농민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주도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농민 항쟁이라는 것이 무력 봉기거든요. 근데 무력 봉기 전에 보통 그 시민들은 뭐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이런 걸 바로 즉각적으로 무력으로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관청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부당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없던 세금을 나보고 내라 그러면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정소운동이라 그러고 정소라 그러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명을 해가지고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관에 가서. 그걸 등소 또 의송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도 이제 경상도에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가명에 가는 거죠. 가명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걸 의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송까지도 하고 또 격쟁이라고 해가지고 임금한테 직접 가가지고 북을 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네, 신문고 같은. 예. 그러니까 또 비변사에 중앙에 있는 비변사에 가서 실제로 그런 것도 하고요. 근데 이 비변사에 가서 하면은 항상 이 보복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고 옵니다. 순조 때도 비변사에 가서 사족들이 그러니까 선비청들이 지방에 가서 그 문제를 상의를 했는데 뭐 오히려 듣지 않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두드려 패서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해보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농민 주도청도 사족청, 몰락 양반, 농민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농민 항쟁을 주도했던 이 사족청이 바로 그런 합법적인 방법, 중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족의 이명륜이라고 나오는데 이명륜이라는 사람이 바로 중앙의 관료도 지내고 이 양반은 그 우리 정종 임금 태조 다음에 정종이거든요. 정종 임금의 열째 아들인 덕천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덕천군의 14대 손이 바로 이 이명륜입니다. 이 이명륜이라는 사람이 문과에도 급제를 하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청빈한 관리로서는 했는데 홍문관 교리까지 이렇게 제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거부하고 진주에 낙향을 해서 그냥 향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그런 뭐랄까요 이런 포헌분에 대한 관리들의 그 진주목과 우병령의 그 뭐랄까 수탈 대상이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빼달라 했는데 사실 안 빼줘서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양반이 평소에 또 관료와 또 농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한 거죠. 근데 이 이명륜이라는 이 사족은 합법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이제 뭐 불법이라고 하는 시위 또 불을 지르거나 또 철시 그러니까 시장을 다 철수를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난 그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빠지죠. 이명륜.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계층이 바로 이 몰락 양반. 사실은 진주 농민항쟁은 유계춘의 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 진주 농민항쟁을 주도한 몰락 양반층이면서 동시에 뭐 상당히 그 농민들과 유대관계도 있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몰락 양반층이 주도를 했고요. 또 농민청이 주도를 해서 그래서 농민청 중에서 김수만과 또 이귀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농민항쟁이 끝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하면서 1급, 2급, 3급으로 매겨가지고 1급은 효수를 했거든요. 목을 잘라서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바로 효수됐는데 거기 주도한 유계춘하고 그다음 김수만 또 이귀재 이 세 사람이 효수가 됐습니다. 근데 김수만과 이귀재는
순수한 농민청이었습니다. 이 몰락 양반청인 이 유계추는요, 남명의 제자 유종지의 구대손입니다. 그러니까 남명 사상의 정신을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항쟁을 주도한 유계추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또 어머니 설하에서 혼자서 이렇게 지냈는데, 뭐 현 체제에 대한, 조선 사회에 대한 현 체제, 그때 삼정의 문란으로 조선 사회가 몹시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동시에 이제 변혁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학문적 소양도 있다가 보니까 농민 이 항쟁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항쟁의 주도 세력을 우리 초군들이라고, 초군 농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군 농민들은 정말 그 농한기에 땔감을 베다가 그걸로 이제 벌이를 해야 될 정도로 땅도 가장 적고, 소작하는 땅도 적고 빈농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가장 없었던 그런 계층인데, 또 숫자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군 농민들이 항쟁을 주도했고 길게 이겨간 10일 동안의 항쟁을 사실상 주도한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주 농민 항쟁이 가장 규모가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을 했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조선 사회에 최초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우리가 진주 농민 항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럼 진주 농민 항쟁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민들의 이제 통문을 돌리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방을 붙이면서 제일 먼저 시위, 첫 집회를 열은 대집회를 우리가 도회라고 하는데요. 도회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 이제 진주시 수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천강병 수곡장터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제 뭐 사족들, 선비들은 뭐 그런 의송이라든지 또 가명에 호소한다든지 이런 걸 했죠. 엉그란 방법을 했는데, 유계춘이 이제 읍내에서 집단 시위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1862년부터 앞서 얘기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딱 열흘 동안 덕천강변을 따라서 진주성 읍내로 들어와 가지고, 진주성 읍내에서 진주성 앞에 진을 치고, 진주성 안에 진주 목사도 있고 경상 우병사, 왜냐하면 우병령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나가서 우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명윤이 나서서 완문이라고 하는 그런 각서, 지금으로 말하면 각서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도결을 혁파하겠다. 농민들에게 그 진주 관아의 공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법정액보다 더 많은 결을 매기는 그런 도결을 혁파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주죠. 그런 각서를 우리가 완문이라고 하는데, 그 완문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홍병원 목사한테 그 받아내고 난 뒤에 백낙신한테도 그걸 받아냅니다. 백낙신도 받아내서, 백낙신은 그때 불러내가지고 상당히 모욕을 받죠. 백낙신도 똑같이 그 완문을 써주고 갑니다. 그래서 덕천강 따라서 진주성 읍내 들어와가지고 도결을 혁파하겠다라는 각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 문산으로 넘어가서 문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산을 지나서 옥천사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저 진주 고성 방면에 이제 옥천사라고 절이 있는데, 왜 이 진주 농민 항쟁이 옥천사에서 마무리가 됐느냐 하면요, 이 옥천사의 절에 그 뗄나무가 많거든요. 그 뗄나무를 못 베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을 샀던 거죠. 선임이 한 200여 명 가까이 거주하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절이었는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선임들이 사실은 그 불러다가 거기에서 밥 대접도 하면서 거기서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옥천사에서 딱 2월 23일 오후쯤에 해가지고 시위를 바로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 농민 항쟁은 누구와 싸우지 않고 그냥 항쟁에서 자기 원하는 환곡의 그 폐단, 포흥분에 대한 도결을
혁파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딱 마무리를 짓고 그냥 끝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안핵사라고 이제 박 교수가 내려옵니다. 도대체 이 진주 농민 항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걸 조사를 누가 했느냐 해가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뭐 자발적으로 다 해산을 해버려서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사 기간이 깁니다. 5월 정도 한 석 달 가까이 계속 조사를 하는데 철종이 내려보내면서 너무 과도하게 처벌을 하지는 마라 라고 하고 실제로 이 박 교수도 과도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1급, 2급, 3급, 6급까지 급수로 나누어 가지고 처벌 유형을 달리했는데 1급은 차명을 하고 효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계춘, 김수만, 이기재 이런 사람이 효수가 되고 2급, 3급은 뭐 좀 엄한 처벌 또 유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뭐 곤장을 때리고 풀어주는. 자, 그러면 이제 열흘 동안의 이제 항쟁 네. 그리고 항쟁 이후에 안핵사 박 교수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관련자들이 처벌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그 제도가 좀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항상 이렇게 그 어떤 그 사회의 폐단들, 갈등의 고리들이 뭐 폭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잘 수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이라고 이제 황곡 운영 자체를 폐단을 시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허지부지 됐어요. 바로 뭐 한 1년도 못 가서 예, 폐지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황곡은 그 전에는 뭐 쌀로 이제 빌려주고 그걸 고리를 받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황곡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 농민들의 요구였거든요. 그리고 황곡을 횡령한 황곡 다시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라는 것이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만 이제 황곡이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황곡이 토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당 얼마씩 내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지주들의 반발로 70일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결로 바뀌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내겠다 해가지고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항쟁이 발생하자마자 또 이 백낙신이나 홍병호는 파직이 됐지만 사실상 그것도 1년을 못 가서 다시 다들 풀어줬습니다. 파직되고 뭐 구속되고 옥에 가뒀는데 백낙신은 옥에 가뒀는데 다 풀어줘 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행정이 이제 원상 회복이 되잖아요. 누가 주도했고 누가 동조했고 뭐 누가 거기에 뭐 알려줬고 조직을 누가 했고 하는 것들을 다 그냥 찾아가지고 보복을 하는 걸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또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또 32년 뒤에 어마어마한 농민항쟁 앞에 이제 우리가 1862년이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면 1894년 동학 농민 전쟁 우리가 가보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1922년에 우리 그 전국 최초의 소작인 대회가 또 진주에서 열리고 경남 노농 총동맹이 진주에서 또 결성이 됩니다. 그 경남 노농 총동맹은 향후에 이제 전국 조선 노농 총동맹 결성의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진주라는 지역이 농민 항쟁, 농민 세력이나 농민 의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농민들이 좀 이렇게 뭐 홀대를 한다든지 농민들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방법 다 취해봤잖아요. 등소, 정소, 뭐 의송, 또 격쟁 이런 합법적인 방법 다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겪은 농민들의 각성 수준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은 진주 농민 총연맹은 전국 농민 총연맹에 보면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단한 농민 항쟁의 본거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진주 농민 항쟁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의 어떻게 보면 멸망의 도선이 이제 식민지까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 첫 출발점에 진주 농민 항쟁이 있는데 이 진주 농민 항쟁이라는 이런 것들을 조선 사회가 잘 받아들여서 제도를 개혁하고 또 인적 쇄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구나 제도가 신분제 폐지입니다. 농민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요구를 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지역의 근대화 운동하고 비교를 하면요. 신분제 폐지는 좀 일찌감치 일이 됐어야 되는데 뭐 양반 사회의 그런 수탈, 양반들이 있으면 손에 흙 안 묻히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수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철폐라든지 이런 요구 조건들로 나갔어야 되고 뭐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우리 사회 자체를 근대 사회에 맞게 평등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1787년에 있었거든요. 그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그런 신분 철폐를 위한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여서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했으면 다른 결과를 빚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항쟁은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 1862년 5월에는 전국적인 항쟁으로 번지고 조선 사회가 아주 대혼란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주 농민 항쟁을 넘어서서 도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런 농민 항쟁 밑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라는 지역은 도대체 그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본격적인 그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들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한번 보면서 조선 사회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